대천그룹 창립 기념식이 열린 호텔 연회장은 금빛 조명과 수백 개의 유리잔이 반사하는 빛으로 눈부셨다. 연무채는 무대 아래 가장 가까운 원탁에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그녀를 주인공의 아내처럼 대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고 임원들의 아내들은 그녀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라는 말을 낮게 흘렸다. 무채는 잔에 담긴 물만 바라보았다. 잔 표면에 잔물결이 멎을 때마다 자신의 호흡도 함께 가라앉혔다. 도진겸이 무대 위로 올라서자 박수가 터졌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그는 젊은 경영자의 자신감을 과시하듯 어깨를 곧게 폈다. 지난 6년 동안 그의 옆에서 수많은 위기를 해결해온 사람은 무채였지만 축하 영상에는 그녀의 얼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회사의 성장을 이끈 전략은 모두 진겸의 결단으로 소개되었다. 무채는 그 사실에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이 감사보다 소유를 먼저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겸은 마이크를 잡고 한동안 회사의 역사와 미래를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무채는 손가락이 연단 끝을 지나치게 강하게 누르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숨길 때마다 오른손 검지를 굽혔다. 사소한 습관이었으나 10년 가까이 곁에 있던 무채는 알아차릴 수 있었다. 연설이 끝나갈 무렵 연회장 측면에 문이 열렸다. 진주색 드레스를 입은 노혜련이 7살가량의 남자아이 손을 잡고 천천히 들어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움직였다. 혜련은 당황한 듯 눈을 내리깔았지만 입술 끝에 걸린 미세한 만족감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아이는 검은 정장을 입었고 목에는 진겸이 어린 시절부터 사용하던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장식이 달려 있었다. 무채는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대신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다. 충격이 너무 깊으면 감정은 소리가 아니라 침묵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그녀는 그 순간 처음 알았다. 진겸은 혜련과 아이를 무대 중앙으로 불렀다. 그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카메라를 향해 웃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가족과 대천그룹의 미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 도와오는 제 아들이며 앞으로 대천의 정당한 후계자로 성장할 것입니다. 환호와 웅성거림이 동시에 터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불빛이 번개처럼 쏟아졌다. 무채를 향한 시선도 몰렸다. 누군가는 동정했고 누군가는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발견한 얼굴이었다. 무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진겸은 그녀가 울거나 소리를 지르기를 기대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는 자신을 억눌러온 불행한 결혼의 피해자로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무채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냅킨을 접었다. 반듯한 사각형이 완성되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진겸은 승리한 사람처럼 웃었지만 무채는 그 웃음 뒤에 숨은 불안을 읽었다. 그는 아직 그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 행사의 진짜 목적이었다. 도명주는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겸의 어머니인 그녀는 무채에게 다가와 얇은 서류철을 내밀었다. 이제 모두 밝혀졌으니 네가 해야 할 일도 알겠지. 서류 안에는 이혼 합의서와 재산폭이 각서가 들어있었다. 무채가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지분과 성과 보상금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더 아래에는 그녀가 불임 때문에 스스로 가정을 떠났다고 인정하는 문장까지 적혀 있었다. 명주는 그것이 아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무채는 합의서를 천천히 넘겼다. 조건들은 치밀해 보였지만 곳곳에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회사 지분을 포기하게 만드는 조항이 유난히 반복되어 있었고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는 오늘 자정으로 지정돼 있었다. 누군가 오늘 안에 그녀의 권리를 지워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다. 무채는 서류철을 닫고 말했다. 서명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명주는 얼굴을 찌푸렸다. 무채는 무대 위의 아이를 바라보며 혈연 검사 원본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연회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혜련의 손이 아이의 어깨를 꽉 눌렀다. 하오는 아픈 기색을 감추려 입술을 깨물었다. 진겸은 무채가 질투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무채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후계자 발표는 개인사가 아니라 주주가치와 경영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혈연을 근거로 승계 계획을 발표했다면
그 근거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임원 몇 명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진겸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도명주는 비서에게 눈짓했고 잠시 뒤 봉인된 서류가 무채 앞에 놓였다. 검사기관의 직인과 진겸, 하온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친자 가능성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사람들은 무채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결과가 아니라 문서 하단의 관리 번호에 머물렀다. 숫자와 문자의 배열이 낯익었다. 몇 달 전 대천그룹 의료재단의 자금 흐름을 검토할 때 발견했던 비정상 지급 기록의 첨부 번호와 같았다. 그 기록은 외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특별 연구비로 분류되어 있었다. 당시 진겸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이라며 무채에게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의심했지만 부부 사이의 마지막 신뢰를 지키기 위해 자료를 따로 보관하는 데 그쳤다. 이제 그 번호가 친자 검사 문서에 나타났다. 그런데 우연일 가능성은 낮았다. 무채는 원본을 돌려주며 짧게 말했다. 확인했습니다. 진겸은 그녀가 패배를 인정했다고 생각했고 입가에 안도와 조롱이 함께 떠올랐다. 진겸은 무채를 향해 이제 품위 있게 떠나달라고 말했다. 그는 혜련의 손을 잡으며 자신은 사랑과 책임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무채는 그 문장을 들으며 지난 날을 떠올렸다. 진겸이 첫 투자 실패로 이사회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을 때 밤새 금융 모델을 다시 만들어 채권단을 설득한 사람은 그녀였다. 공장 사고가 터졌을 때 피해자 가족을 직접 찾아가 보상안을 만든 사람도 그녀였다. 그러나 진겸은 언제나 결과만 가져가고 과정은 지웠다. 무채가 서류철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연회장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다. 회사의 성장 영상 대신 무채의 모습이 담긴 짧은 장면들이 재생되었다. 보석 상점에서 목걸이를 고르는 장면, 변호사와 호텔에서 만나는 장면, 진겸에게 서류를 던지는 장면이 빠르게 이어졌다.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돼 있었다. 그녀가 사치스럽고 탐욕스러우며 남편을 협박하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순서와 소리가 조작되어 있었다. 실제로 목걸이는 사고 피해자의 딸에게 전달할 위로 선물이었고 호텔에서 만난 변호사는 회사 합병 자문을 맡은 사람이었다. 서류를 던진 장면도 진겸이 불법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하자 이를 막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맥락보다 화면을 믿었다. 웅성거림은 빠르게 비난으로 변했다. 한 기자가 무채에게 재산을 요구하며 이혼을 거부한 것이 사실이냐고 외쳤다. 다른 기자들은 답변을 기다리지도 않고 카메라를 그녀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다. 진겸은 놀란 척했지만 화면을 바라보지 않았다. 이미 내용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무채는 그 사실을 확인하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의심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결혼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진겸이 오래전부터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침묵과 인내를 약함으로 해석했고 자신이 무엇을 빚졌는지조차 잊었다. 무채는 기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해명하면 상대가 준비한 무대 위에서 상대가 정한 방식으로 싸우게 될 뿐이었다. 보안 책임자가 무채에게 다가와 행사장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예의를 갖추는 척했지만 팔을 붙잡으려 했다. 무채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자 그의 손은 허공을 갈랐다. 손대지 마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주변의 소음이 순간 멎었다. 책임자는 다시 손을 뻗지 못했다. 무채는 스스로 출구를 향해 걸었다. 수백 개의 시선이 등을 찔렀지만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진겸은 그 침착함이 이상하게 불편했다.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스쳤다. 하온이었다. 아이는 혜련의 시선을 피해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온 듯했다. 그는 무채의 손바닥에 접힌 종이 한 장을 밀어 넣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혜련이 다가오자 아이는 급히 돌아갔다. 무채는 종이를 쥔 채 연회장을 벗어났다. 뒤에서 혜련이 하온을 나무라는 소리가 들렸고 아이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모습이 닫히는 문 사이로 잠깐 보였다. 호텔 복도 끝에는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백발이 섞인 머리와 굵은 눈썹, 오랜 권력에 익숙한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무거운 침묵을 가진 남자였다. 성림그룹 회장 설국환이었다. 그는 무채를 바라보며 손에 든 은빛 반지를 천천히 쓸었다. 반지에는 서로 마주보는 두 마리의 새와 작은 별이 새겨져 있었다. 무채는 그 문양을 본 적이 있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받았지만 기억은 안개 속에서 잡히지 않았다. 국환은 무채에게 괜찮으냐고 묻지 않았다. 그런 질문은 지금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말했다. 오늘 당한 일을 잊지 마시오. 그러나 오늘의 분노로 내일의 판단까지 망치지는 마시오. 무채는 그가 왜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 물었다. 국환은 대답 대신 그녀 손에 들린 서류철을 바라보았다. 진실을 확인하려면 상대가 숨기고 싶은 숫자부터 보라는 말을 남긴 뒤 그는 비서들과 함께 복도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무채가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을 펴지 않은 채 처마 아래에 섰다. 손바닥 속 종이를 펼치자 삐뚤고 눌린 글씨가 나타났다. 나는 저 아저씨의 아들이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라고 부르지 않으면 혼자 버리고 간다고 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종이 곳곳이 젖어 있었다. 아이가 울면서 쓴 것인지 손에 땀이 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무채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다시 접었다. 그녀는 하온을 불쌍히 여겼지만 곧바로 그 말을 진실로 단정하지 않았다. 두려움에 빠진 아이의 기억은 흔들릴 수 있고 어른이 심어준 문장은 진짜 경험처럼 남을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왜 그런 말을 해야 했는지 확인하는 일이었다. 무채는 휴대전화로 자신이 보관한 의료재단 감사 자료를 열었다. 검사 문서의 번호와 대조하자 앞자리 6개가 정확히 일치했다. 그 번호가 연결된 계좌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거액이 빠져나갔다. 수취인은 모두 이름만 다른 연구업체였지만 주소와 대표자 연락처가 같았다. 마지막 지급일은 진겸이 후계자 발표를 결정한 날과 겹쳤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친자 검사 과정에 회사 자금이 사용됐고 누군가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 기록을 특별 연구비로 바꾸었다. 무채는 자료를 별도의 저장 장치로 옮긴 뒤 휴대전화에 원본 접근 기록을 삭제했다. 그날 밤 무채는 진겸과 함께 살던 집이 아니라 자신 명의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갔다. 이곳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공간이었다. 가구는 단순했고 장식도 거의 없었지만 누구의 허락도 없이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녀는 젖은 외투를 벗고 식탁 위에 이혼 서류와 감사 자료를 나란히 놓았다. 서명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서명하면 자신의 과거까지 그들의 거짓말에 넘겨주는 셈이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현관 밖에서 아주 미세한 금소금이 들렸다. 무채는 움직이지 않은 채 조명을 끄고 주방 벽에 등을 붙였다. 잠시 뒤 도어록이 열렸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귀중품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서재 쪽으로 곧장 향했다. 목적을 알고 온 사람이었다. 무채는 식탁 위의 유리병을 바닥에 굴렸다. 남자가 소리에 반응해 몸을 돌리는 순간 그녀는 그의 손목을 비틀어 벽으로 밀었다. 남자는 짧은 신음을 흘리며 다른 손으로 무채의 어깨를 밀쳤다. 그녀는 정면으로 힘을 받지 않고 몸을 낮춰 충격을 흘렸다. 대학 시절 배운 호신술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지만 위기 속에서 기억은 생각보다 정확하게 돌아왔다. 남자가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자 무채는 의자를 밀어 그의 진로를 막았다. 날이 의자 등받이에 걸리는 순간 그녀는 소화기를 들어 바닥에 분사했다. 희뿌연 가루가 시야를 가렸다. 침입자는 더 싸우지 않고 창문 쪽 비상계단으로 달아났다. 무채는 뒤쫓지 않았다. 그가 무엇을 찾으려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서재의 서랍들은 열려 있었지만 계약서와 통장은 그대로였다. 침실, 장롱 아래에 감춰둔 낡은 나무 상자만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보육원을 떠날 때 원장에게 받은 물건이었다. 친부모를 찾을 유일한 단서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지금까지 상자를 열 방법을 찾지 못했다. 상자에는 오래된 천조각과 은빛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침입자가 억지로 비틀어 잠금장치 일부가 깨지면서 안쪽에 숨겨진 문양이 드러났다. 서로 마주보는 두 마리의
새와 작은 별이었다. 호텔 복도에서 본 설국환의 반지와 정확히 같은 모양이었다. 무채는 무릎을 꿇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어린 시절의 파편들이 갑자기 밀려왔다. 차가운 병원 냄새, 누군가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 은빛 물체가 흔들리던 장면이 희미하게 스쳤다. 그녀는 곧 감정을 눌렀다. 비슷한 문양만으로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었다. 누군가 이 상자를 찾으려 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 후계자 발표가 있던 날 친자 검사 기록과 연결된 자금이 발견됐고 동시에 자신의 출생 단서가 공격받았다. 서로 무관해 보이는 사건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진겸의 배신은 개인적인 욕망만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 뒤에는 더 오래되고 더 큰 이해관계가 숨어 있었다. 새벽 2시, 무채는 이혼 합의서 마지막 장을 펼쳤다. 재산 포기 조항과 허위 진술 문장은 붉은 선으로 지웠다. 대신 결혼 해소와 상호 접근 제한, 회사 자료에 독립적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직접 적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서명했다. 진겸을 붙잡기 위한 서명이 아니었다. 그와의 관계를 끝내고 이제부터 어떤 거짓말도 대신 감당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서명을 마친 뒤 그녀는 별도의 봉투에 하온의 쪽지를 넣었다. 창밖에서 비가 그치기 시작했다. 무채는 깨진 나무 상자와 은빛 자물쇠, 친자검사 번호가 적힌 자료를 식탁 위에 일렬로 놓았다. 진겸은 그녀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해려는 아이를 앞세운 승리가 완성됐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무채가 지난 10년 동안 무엇을 보고 기억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복수보다 증거를, 분노보다 순서를 신뢰했다. 그리고 거짓말은 언제나 순서를 틀리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했다. 동이틀 무렵 무채는 경찰에 침입 신고를 마치고 자신이 가진 자료의 복사본을 서로 다른 세 곳에 보관했다. 마지막 파일에는 의료재단의 비정상 지급 기록과 검사기관 관리번호를 연결한 분석표를 넣었다. 파일 이름은 단순했다. 첫 번째 문. 그녀는 아직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자신을 내쫓은 사람들은 그녀가 떠나기만을 바랐지만 그들이 버린 여자는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향해 돌아가고 있었다. 새벽 6시가 되기 전 연무채는 깨진 자물쇠를 투명한 봉투에 넣고 경찰서 감식 담당자에게 넘겼다. 침입자는 장갑을 낀 듯 뚜렷한 지문을 남기지 않았지만 창틀에는 회색 섬유 한 가닥과 신발 밑창에 기름 자국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단순 절도미수로 처리하려 했으나 무채는 없어진 물건이 없고 특정 상자만 훼손됐다는 점을 반복해서 설명했다. 담당 형사는 마지못해 사건 기록에 표적 침입 가능성을 추가했다. 경찰서를 나온 무채는 곧장 오래된 보유권으로 향했다. 건물은 도시 외곽에 낮은 언덕이 있었고 겨울비를 오래 맞은 담장은 군데군데 색이 벗겨져 있었다. 그녀가 자란 시절보다 운동장은 작아 보였다. 아이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 속 공간이 지나치게 컸던 것이다. 현관 앞에서 기다리던 전 원장 송여람은 무채를 보자 반가움보다 불안부터 드러냈다. 그녀는 누군가 이미 나무 상자에 관해 물으러 왔다고 말했다. 여람은 사흘 전 검은 승용차를 타고 온 남자가 무채의 입소 기록과 당시 소지품 목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남자는 자신을 공공기관 조사관이라 소개했지만 신분증을 오래 보여주지 않았다. 여람이 거절하자 그는 무채가 위험한 재산 분쟁에 연루됐으며 협조하지 않으면 보육원 지원금이 끊길 수 있다고 협박했다. 무채는 남자의 얼굴을 묻지 않았다. 대신 말투와 손버릇, 사용한 단어를 하나씩 확인했다. 남자는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검은 반지를 끼고 있었고 질문할 때마다 기록 원본이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무채는 그 특징을 휴대전화에 적었다. 진겸의 사람이라면 보통 돈이나 회사 규정을 앞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지원금과 공공기관을 함께 언급했다는 것은 보육원의 행정구조를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여람은 망설이다가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무채가 입소하던 날 작성된 손글씨 기록의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기록에는 무채가 5살 무렵 새벽 시간에 보육원 정문 앞에서 발견됐다고 적혀 있었다. 아이는 고열이 있었고
낡은 담요와 나무 상자를 품고 있었다. 이름을 묻자 계속 무채라는 두 음절만 반복했다. 당시 경찰은 실종 신고를 조회했지만 일치하는 가족을 찾지 못했다. 이상한 점은 발견된 지 이틀 뒤 서울의 한 복지재단이 무채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일괄 지급했다는 사실이었다. 재단 이름은 대천생명문화재단이었다. 무채는 문서 아래의 결제 도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대천그룹 창업주 도태식의 개인 인장이었다. 진겸의 조부가 자신이 보육원에 들어간 직후부터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여람은 더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다. 태식은 무채가 10살이 될 때까지 해마다 직접 보고서를 받았고 다른 지역으로 입양 보내지 말라는 조건까지 붙였다. 하지만 어느 해부터 지원이 갑자기 끊겼고 관련 직원도 모두 교체됐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여람은 고개를 숙였다. 당시 보육원은 폐쇄 직전이었고 대천재단의 지원이 없으면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보내야 했다. 그녀는 무채 한 사람의 과거를 묻어두는 것이 다른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무채는 여람을 비난하지 않았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늘 가장 약한 이들의 생존을 담보로 침묵을 산다. 잘못은 침묵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았다. 침묵을 강요한 구조를 만든 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었다. 무채는 복사본을 받아들고 보육원을 나왔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앞에는 낯선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그는 자신을 공익겸이라고 소개했다. 성림그룹 법무감사실 소속이며 과거에는 경제범죄를 수사했다고 밝혔다. 그의 표정에는 친절도 적이도 없었다. 그는 설국한 회장이 무채와 비공개로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무채는 먼저 자신을 어떻게 찾았는지 물었다. 이겸은 은빛 자물쇠의 문양을 보았다고 답했다. 호텔 복도 감시 화면에 무채가 상자를 들고 있는 모습은 없었다. 무채가 그 점을 지적하자 이겸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그는 회장이 오랫동안 같은 문양을 추적해왔으며 전날 호텔에서 무채가 회장의 반지를 바라보는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말은 절반만 사실이었다. 무채는 그의 침묵에서 나머지 절반을 읽었다. 누군가 이미 자신의 집 침입 사실을 성님 측에 알렸거나 성님이 처음부터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녀는 즉시 따라가지 않았다. 먼저 만남의 장소와 참석자, 기록 여부를 확인했다. 이겸은 서울 북쪽의 개인 서구에서 회장과 자신만 참석하며 대화는 무채가 동의하지 않으면 녹음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무채는 자신의 차로 이동하겠다고 했다. 이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녀가 예상보다 훨씬 신중하다고 판단했다.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라면 회장의 초대에 서둘러 올라탔을 것이다. 무채는 오히려 모든 출구부터 확인하고 있었다. 설국환의 개인 서고는 성림그룹 본사와 떨어진 오래된 저택 안에 있었다. 책장이 벽 전체를 덮었고 창가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젊은 국환은 아내와 어린 딸을 안고 웃고 있었다. 아이의 목에는 은빛 장식이 걸려 있었다. 무채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국환은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한 뒤 먼저 자신의 의심을 인정했다. 지난 27년 동안 8명이 그의 딸이라고 주장했고 그중 3명은 정교한 위조 서류까지 준비했다. 무채는 상처받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의심은 당연합니다. 저 역시 문양 하나만으로 가족을 믿지 않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국환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는 동정이나 눈물을 예상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단단한 경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무채는 보육권 기록과 대천재단의 결제 도장을 책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출생 문제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대천그룹의 비정상 의료 자금과 하원의 친자검사 문서가 같은 관리 체계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겸은 자료를 빠르게 훑었다. 그는 숫자 배열이 단순한 내부 번호가 아니라 외부 결제 승인값과 연결됐다는 점을 알아차렸다. 무채는 3개의 가짜 연구업체가 같은 통신망을 사용했고 그중 한 업체가 27년 전 대천재단의 보육사업을 승계한 법인과 주소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국환은 손에 든 지팡이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딸의 실종과 현재의 후계자 조작,
이 같은 자금 통로에서 만난다는 사실은 우연으로 넘길 수 없었다. 국화는 서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무채의 자물쇠와 짝을 이루는 은빛 열쇠가 들어있었다. 그는 딸이 태어난 날 2개를 함께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나는 아이의 목걸이에 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보관했다. 무채는 열쇠를 바로 받지 않았다. 먼저 감정기관과 절차를 정하자고 했다. 국화는 그제야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간절히 찾던 사람을 앞에 두고도 그는 기뻐할 수 없었다. 또다시 틀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무채는 그의 두려움을 이해했지만 위로하지 않았다. 아직 2 사람 사이에는 확인되지 않은 공백이 너무 많았다. 그녀는 혈연 검사를 공식 기관 3곳에서 각각 진행하고 시료 채취부터 봉인까지 서로 다른 변호사가 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겸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국화는 한 곳을 더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결과가 의심받을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았다. 무채는 자신의 칫솔이나 머리카락을 제출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검사 절차를 준비하는 동안 이겸은 무채에게 성림 내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환의 후계 구도는 오랫동안 동생 설경문과 그의 아들을 중심으로 굳어져 있었다. 잃어버린 딸이 살아있다는 소문만 퍼져도 주가와 이사회가 흔들릴 수 있었다. 무채는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질문했다. 회장님의 딸이 돌아오는 것이 왜 성님의 위협이 됩니까? 이겸은 잠시 침묵했다. 성님이 가족보다 지분을 먼저 계산하는 조직이 됐기 때문이었다. 같은 시각 대천그룹 본사에서는 노혜련이 복지재단 신임이사 자격으로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연한 회색 정장을 입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회의 자료에는 자산 이전 계획이 촘촘히 숨겨져 있었다. 하온의 교육과 보호를 위한 신탁을 설립한다는 명목 아래 진겸이 가진 일부 의결권과 해외 법인 지분을 재단으로 옮기는 내용이었다. 진겸은 그것이 후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믿었고 서류를 자세히 읽지 않았다. 해련은 진겸의 허영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결정권자라고 느끼는 동안 실제 권한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지 못했다. 그녀는 회의가 끝난 뒤 변호사에게 서명 날짜를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무채가 이혼 조건을 수정해 보냈다는 소식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정확하게 조항을 고치지 않는다. 해련은 무채가 친자 검사 번호를 오래 바라보던 모습도 기억했다. 그 시선은 상처받은 아내의 것이 아니라 오류를 발견한 감사인의 것이었다. 진겸은 수정된 이혼 합의서를 보고 격분했다. 그는 무채에게 전화해 감히 자신의 조건을 바꾸느냐고 소리쳤다. 무채는 회사 독립 감사에 동의하면 재산 분쟁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진겸은 그녀가 협박한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무채는 차분하게 물었다. 후계자 발표가 정당하다면 감사가 두려울 이유가 있습니까? 진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조작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믿었지만 검사 비용을 비밀 계정에서 처리하라는 해련의 요구를 승인한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무채와 이겸은 친자검사 문서에 적힌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기록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무채는 비용 청구서에 대천의료재단의 법인번호가 사용됐다는 점을 제시하며 회사 감사 권한을 주장했다. 접수 책임자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원장을 불렀다. 원장은 검사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반복했지만 검사 날짜를 묻자 서류와 다른 날을 말했다. 무채는 그 작은 불일치를 놓치지 않았다. 검사실 출입 기록에는 하온의 이름이 3번 등장했다. 첫 번째는 공식 채취일보다 열흘 전이었고 2번째는 진겸의 시료가 들어온 날이었다. 3번째는 결과 보고서가 발급된 뒤였다. 이겸은 원장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원장은 장비 오류 때문에 재검사를 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재검사라면 동일한 접수 번호가 유지돼야 했다. 3번의 기록에는 서로 다른 내부 코드가 붙어 있었다. 누군가 시료를 교체하거나 결과를 맞추기 위해 반복 검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병원을 나온 직후 이겸의 휴대전화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당시 시료를 담당한 간호사 한미려가 석 달 전 갑자기 퇴사했고 현재 인천 외곽에서 지낸다는 내용이었다. 발신 번호는 곧바로 사라졌다.
무채는 함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겸도 동의했지만 미려가 유일한 직접 증인이 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경찰에 알리기 전 먼저 주변 정보를 확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방은 이미 비어 있었다. 작은 임대방에는 급히 떠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식탁 위 찻잔은 아직 미지근했고 옷장문은 열린 채였으며 바닥에는 병원 출입증 끈이 끊어져 있었다. 창가 아래에는 흰색 약 봉투가 떨어져 있었다. 무채는 손대지 않고 사진을 찍었다. 봉투에 적힌 약국은 병원 근처가 아니라 성림그룹 본사 건너편에 있었다. 이겸의 표정이 굳었다. 대천의 조작을 쫓던 증인이 성림과 연결된 장소에서 약을 받았다는 사실은 내부 공모 가능성을 뜻했다. 그들은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성인 여성이 자발적으로 이동했을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무채는 방 안에 남은 가방과 신분증, 끊어진 출입증을 근거로 위험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겸은 자신의 과거 인맥을 통해 주변도로 화면을 확보했다. 미려는 약속 시간 20분 전 모자를 쓴 남자와 함께 검은 승합차에 타고 있었다.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보였다. 무채는 화면 속 남자의 오른손을 확대했다. 새끼손가락에 검은 반지가 있었다. 보육원에 찾아왔던 남자와 같은 특징이었다. 그는 대천과 성림 양쪽의 정보를 모두 알고 움직이고 있었다. 이겸은 성림 내부 보안 인력 명단을 확인했지만 일치하는 인물은 없었다. 무채는 정식 직원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 권력자들은 흔적을 남겨야 하는 직원보다 필요할 때만 존재하는 사람을 선호한다. 그 남자를 찾으려면 급여 명단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봐야 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마흔세가 무채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대천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했다. 은세는 무채가 회사에 있을 때 가장 성실한 재무 담당자였지만 언제나 권력 앞에서 목소리를 낮췄다. 주차장 기둥 뒤에서 기다리던 그녀는 얼굴이 창백했다. 은세는 작은 저장 장치를 내밀며 친자 검사 비용과 관련된 비밀장부 사본이라고 말했다. 혜련이 병원 원장에게 직접 연락하는 모습도 보았지만 증언하면 자신과 가족이 모두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웠다고 털어놓았다. 무채는 당장 공개 증언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장치의 복사본이 다른 곳에도 있는지 물었다. 은세는 한부를 집에 숨겨두었다고 답했다. 무채는 그것을 다시 옮기고 혼자 이동하지 말며 누군가 연락하면 내용을 기록하라고 지시했다. 은세는 무채가 자신을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무채는 두려운 것은 죄가 아니지만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파멸을 모른 척하는 순간부터 책임이 생긴다고 말했다. 은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장 장치에는 예상보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었다. 의료비 지급 내역뿐 아니라 대천재단이 오랫동안 관리해온 비공식 보호 대상 명단도 있었다. 무채의 옛 보육원 번호가 가장 오래된 항목으로 남아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명단의 최초 승인자가 도태식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무채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이동과 교육, 인간관계까지 보고받으며 감시해왔다. 무채가 진겸과 처음 만난 대학 장학 행사도 대천재단이 후원했다. 우연이라고 믿었던 만남조차 계획됐을 가능성이 생겼다. 무채는 진겸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경영학 발표에서 수치를 잘못 계산해 곤란을 겪고 있었다. 무채가 질문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아주자 그는 그녀의 침착함에 관심을 보였다. 이후 우연처럼 같은 연구팀에 배정됐고 대천의 장학생으로 추천되었으며 졸업 뒤 자연스럽게 그룹 전략실에 들어갔다. 모든 과정은 너무 매끄러웠다. 누군가 그녀의 능력을 이용하면서도 출생의 비밀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진겸 곁에 묶어둔 것일 수 있었다. 이겸은 장부 마지막 부분에서 오래된 운송 기록을 찾아냈다. 27년 전 성림가의 어린 딸이 실종된 날 대천 계열 차량 한 대가 병원 후문을 통과했다. 차량 운행 승인란에는 도태식의 전자보관 인장이 찍혀 있었다. 운전자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수기로 적힌 짓이 문구가 남아 있었다. 아이를 지정 장소로 옮긴 뒤 기록을 폐기하라는 내용이었다. 국화는 문서를 보는 순간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국화는 마침내 자신이 딸을 잃은 날을 이야기했다. 가족 행사가 끝난 뒤 아이가 갑자기 고열을 보여 성림병원에 입원했고 새벽 정전이 발생한 15분 사이 사라졌다. 당시 보안 책임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고 보고했다. 국화는 경쟁기업의 납치를 의심했지만 몸값 요구는 오지 않았다. 내부자는 모두 조사를 받았으나 결정적 증거가 없었다. 그는 딸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붙잡고 전국의 시설과 해외 입양 기록까지 뒤졌지만 찾지 못했다. 무채는 왜 대천의 창업주가 성님의 딸을 납치했는지 물었다. 국화는 과거 두 그룹이 대규모 항만 사업을 두고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성님은 승계 문제로 흔들리고 있었고 국환의 딸은 신탁 지분의 최종 수익자였다. 아이가 사라지면 일부 의결권이 국환의 동생 경문에게 넘어가는 구조였다. 그러나 경문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증거는 없었다. 국환은 오랫동안 동생을 의심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제 그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나흘 뒤 첫 번째 혈연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무채와 국환 사이에는 부모와 자녀에 해당하는 유전적 일치가 확인됐다. 두 번째 기관도 같은 결론을 냈고 세 번째 결과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이겸은 문서를 국환 앞에 놓았다. 국환은 종이를 잡은 손을 떨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상상했던 순간을 맞았지만 무채를 안지 못했다. 잃어버린 시간은 기쁨만으로 건널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다. 무채도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국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늦어서 미안하다고 했다. 그 짧은 말에 무채의 마음 깊은 곳이 흔들렸다. 그녀는 평생 부모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해도 소용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찾고 있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버려졌다는 오래된 감각이 조금씩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다. 무채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지만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다. 국화는 그 변화를 보고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그날 밤 네 번째 검사 결과까지 도착했다. 결론은 같았다. 연무채는 설국환의 친딸이었다. 그러나 기쁨을 나누기도 전에 이겸이 새로운 문서를 가져왔다. 미려가 사라지기 전 외부 보관소에 맡긴 병원 자료가 발견된 것이다. 그 안에는 하온의 시료 교체 기록과 함께 오래된 출산 병동 전산 복구 문서가 있었다. 무채가 병원에서 사라진 날 퇴원 승인 권한을 사용한 사람은 대천의 도태식이었다. 그리고 현장 보안 해제 승인은 성림 내부 계정으로 이루어졌다. 무채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았다. 대천은 아이를 옮겼고 성림의 누군가는 문을 열어주었다. 27년 전의 범죄와 현재의 가짜 후계자 계획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혈연과 승계를 조작하고 아이를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며 기록을 돈으로 덮는 방식이었다. 국화는 즉시 경문을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무채는 서두르지 말라고 막았다. 상대가 자신들이 무엇을 알아냈는지 모르게 해야 했다. 아직 미려도 찾지 못했고 검은 반지의 남자도 자유로웠다. 무채는 국환에게 자신의 존재를 당분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국환은 더 이상 딸을 숨기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다. 무채는 대천과 성림 양쪽의 자금 흐름을 동시에 추적할 계획을 세웠다. 하온의 검사 조작을 밝히면 진겸의 후계 계획이 무너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오래된 감시망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았다. 움직이는 적은 흔적을 남긴다. 그녀는 자신이 미끼가 될 위험까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택을 떠나기 전 국환은 은빛 열쇠를 무채에게 건넸다. 이번에는 그녀도 거절하지 않았다. 열쇠를 자물쇠에 넣자 오래된 장치가 낮은 소리를 내며 열렸다. 나무 상자 바닥에는 숨겨진 얇은 공간이 있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과 작은 병원 팔찌가 나왔다. 사진 속 어린 무채는 국환의 품에 안겨 있었고 뒤편에는 젊은 설경문과 도태식이 함께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모르는 경쟁자처럼 알려져 있었지만 사진 속에서는 비밀을 공유한 사람처럼 가까웠다. 무채는 사진을 뒤집었다. 뒷면에는 날짜와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항만 계약이 끝나는 날 아이의 지분도 정리된다. 글씨는 도태식의 것이었다. 국환의 얼굴이 굳었고 이겸은
즉시 사진을 봉인했다. 무채는 마침내 자신의 실종이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기업 승계를 위한 거래였음을 이해했다. 더 잔인한 사실은 자신이 진겸과 결혼한 뒤에도 거래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감시 가능한 가족 안에 두고 계속 이용하려 했다. 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무채는 저택계단 아래에서 뒤를 돌아보았다. 창문 너머 국화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딸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운 가족과 오랜 동업자에게 배신당했을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었다. 무채는 그의 고통을 이해했으나 그 고통이 판단을 흐리게 두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이름이나 지분이 아니라 증거였다. 진실이 없는 귀환은 또 다른 감옥이 될 수 있었다. 차에 오른 무채는 은세가 준 장부와 사진의 날짜를 대조했다. 바로 그날 대천과 성님 사이에 비밀 합의금이 오갔고 수취 계정은 설경문의 개인 비서가 관리한 유령 법인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화면을 닫으며 이겸에게 말했다. 제 결혼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진겸은 몰랐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처음부터 제가 대천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다. 멀리 대천 본사 건물의 불빛이 비에 번져 흔들렸다. 그 안에서 진겸은 혜련과의 약혼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고 혜련은 하온의 이름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었다. 그들은 무채가 버림받은 아내의 상처에 갇혀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무채는 이미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선을 찾아냈다. 그 선의 끝에는 가짜 후계자, 사라진 간호사, 검은 반지의 남자, 그리고 두 재벌가의 오래된 공모가 기다리고 있었다. 무채는 휴대전화에 새로운 조사 파일을 만들었다. 파일 이름은 두 번째 문이었다. 첫 번째 문이 진겸의 거짓말로 이어졌다면 두 번째 문은 자신의 잃어버린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설국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순간 적들도 움직일 것이다. 무채는 숨을 고르고 차창에 맺힌 빗물을 바라보았다. 돌아온 딸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라지게 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성림그룹은 연무채의 신분을 발표하기 위해 사흘 뒤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설국환은 네 기관의 혈연 검사 결과와 오래된 병원 기록을 공개해서는 누구도 딸의 존재를 의심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발표를 하루 앞둔 새벽, 인터넷 언론과 방송사에 동일한 제보 문서가 뿌려졌다. 버림받은 재벌가 며느리가 친부를 조작해 거대 기업을 노린다는 제목 아래 무채의 이혼 서류와 혈연 검사 일부가 교묘하게 편집돼 있었다. 공식 발표는 시작되기도 전에 추문으로 변했다. 기사는 무채가 도진겸에게서 재산을 얻지 못하자 성님의 상속권을 노렸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검사기관에 거액을 송금했다는 가짜 거래 내역과 설국환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함께 실렸다. 대중은 짧은 문장과 자극적인 사진을 사실처럼 받아들였다. 무채의 아파트 앞에는 기자들이 몰렸고 보육원에는 후원 중단을 요구하는 전화가 쏟아졌다. 송여람은 아이들이 겁에 질려 울고 있다며 무채에게 당분간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고 부탁했다. 성림 내부에서도 균열이 시작됐다. 이사회 일부는 국환이 오랜 상실감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다고 공격했다. 설경문은 겉으로는 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경영권을 넘기면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긴급 이사회에서 회장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자는 안건까지 올렸다. 국환은 분노했지만 무채는 경문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다. 그는 놀란 사람이 아니라 오래 준비한 순서를 실행하는 사람처럼 너무 침착했다. 공이겸은 유출 경로를 추적했다. 혈연 검사 원본에 접근한 사람은 국환과 무채, 검사기관의 감독 변호사 4명뿐이었다. 그러나 언론에 배포된 문서에는 공식 자료에 없는 오탈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이겸이 내부 유출자를 찾기 위해 일부러 만든 가짜 초안의 표식이었다. 초안을 열람한 사람은 성림 비서실장과 경문의 전략 담당자뿐이었다. 이겸은 즉시 경문을 조사하자고 했지만 무채는 아직 그가 직접 움직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설국환은 예정대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고집했다. 그는 딸을 또다시 숨기는 것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무채는 회장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건물 아래 모인 기자들을 내려다보았다. 지금 자신이 국환 옆에 서면 세상은 검사 결과보다 눈물과 표정을 분석할 것이다. 경무는 바로 그것을 원했다. 사실을 감정의 문제로 바꾸고 무채를 상속을 노리는 낯선 여자와 정신이 약해진 노인의 동맹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무채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환의 얼굴에 실망과 걱정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녀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상대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결백을 증명하면 앞으로도 모든 의혹이 생길 때마다 같은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제 혈연을 호소하는 대신 누가 자료를 훔쳤고 왜 지금 공개했는지 증명하겠습니다. 국환은 한동안 딸을 바라보다가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그 선택은 이 사회의 약점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무채의 판단을 믿기로 했다. 무채는 언론 대응 대신 27년 전 자신을 병원에서 옮긴 운전자를 찾는 일에 집중했다. 은세가 확보한 대천의 오래된 급여 자료에는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운전기사 백주원의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주민 기록을 추적한 결과 사망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그의 의료보험 번호가 다른 지역에서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다. 누군가 주원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고 숨어 살게 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마지막 처방전은 동해안의 작은 어촌에서 발급돼 있었다. 무채와 이겸은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어촌으로 향했다. 겨울바다는 낯빛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좁은 골목마다 소금과 젖은 그물 냄새가 배어 있었다. 주원은 항구 끝에 오래된 수리점에서 윤백수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무채를 보자 손에 들고 있던 공구를 떨어뜨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의 흔적을 알아본 듯했다. 하지만 그는 다가오지 않고 뒷문으로 달아났다. 죄책감은 세월이 흘러도 몸의 반응부터 바꾸지 못했다. 무채는 그를 뒤쫓지 않고 수리점 안에 남았다. 도망치는 사람은 출구를 향하지만 돌아올 사람은 자신이 두고 간 것을 확인하려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작업대 아래에는 오래된 사진과 약 봉투가 있었다. 사진 속 젊은 주원은 대천 창업주 도태식의 차량 앞에 서 있었고 옆에는 성님의 보안 제복을 입은 남자가 보였다. 얼굴은 흐렸지만 명찰의 첫 글자는 설이었다. 무채는 사진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조용히 기다렸다. 해가 기울 무렵 주원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손에 녹슨 쇠막대를 들고 있었지만 공격할 의지는 없어 보였다. 무채는 자신이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문을 열어주었는지만 알고 싶다고 했다. 주원은 자신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반복했다.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말에 속았고 지정된 보유권에 내려놓으면 안전하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아직 말하지 않은 공포가 남아있었다. 주원은 도태식에게서 아이를 병원 밖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성림 내부에서 보안장치를 해제한 사람이 있었고 그 대가로 항만 사업의 지분 일부가 대천에 넘어갔다. 그는 그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통화 중 도련님이라는 호칭을 들었다고 했다. 당시 국환의 가족 가운데 그렇게 불린 성인은 설경문뿐이었다. 무채가 진술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요청하자 주원은 갑자기 창밖을 바라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검은 승합차 2대가 골목 입구를 막고 있었다. 차량에서 내린 남자들은 어부나 관광객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중 한 명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에는 검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무채는 주원에게 수리점 뒤편 창고로 가라고 지시하고 이겸과 함께 출구를 확인했다. 앞문은 이미 막혔고 뒷문 쪽에서도 발소리가 들렸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외딴 항구까지 도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이겸은 창문을 깨고 바다 쪽으로 빠져나갈 길을 찾았다. 무채는 작업대의 기름통과 낡은 발전기를 살폈다. 정면으로 싸우는 것은 불리했다. 그녀는 주원에게 항구의 경보장치를 작동시킬 방법을 물었다. 주원은 화재 감지선이 수리점 천장을 지나간다고 답했다. 무채는 뜨거운 용접봉을 감지기 가까이에 대고 증기를 피워 경보를 울렸다. 항구 전체에 날카로운 사이렌이 퍼졌고 주변 어선의 작업자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침입자들은 목격자가 늘어나자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검은 반지의 남자는
앞문을 부수고 들어오며 주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겸이 그를 막는 사이 무채는 창고 벽에 세워진 쇠사슬을 바닥으로 끌어당겼다. 천장에 매달린 빈 그물통들이 떨어지며 통로를 막았다. 두 명이 그물에 얽혔고 무채는 주원을 데리고 바다 쪽 문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주원은 다리가 불편해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는 오래전 교통사고로 한쪽 무릎을 제대로 굽히지 못하고 있었다. 항구 끝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남자가 어선 뒤에서 나타났다. 그는 무채를 밀쳐내고 주원의 팔을 잡았다. 무채는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남자의 발목을 걸어 균형을 무너뜨렸다. 주원은 잠시 풀려났지만 검은 반지의 남자가 뒤따라와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이겸이 달려들었으나 승합차 한 대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다. 주원은 차 안으로 끌려가기 직전 무채에게 작은 녹음기를 던졌다. 승합차들은 경찰차 소리가 가까워지기 전에 항구를 빠져나갔다. 무채와 이겸은 추격하려 했지만 차량 번호판은 모두 가짜였고 도로는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이겸은 자신이 더 빨리 움직이지 못한 것을 자책했다. 무채는 그를 나무라지 않았다. 상대는 주원을 죽이기보다 데려갔다. 아직 진술의 내용과 복사본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컸다.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동안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 됐다. 녹음기에는 주원이 미리 남긴 고백이 들어있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을 찾아올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수년 전부터 기록을 준비했다. 도태식은 병원 정전이 발생하기 전부터 차량과 보유권 위치를 정해두었다. 성림 내부 협력자는 보안장치를 해제했을 뿐 아니라 아이의 실종 신고가 전국에 전달되는 시간을 늦췄다. 녹음 후반부에서 주원은 그 협력자를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설경문이었으며 당시 성림보안 담당 책임자였다. 설국화는 녹음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문은 딸이 사라진 날 가장 먼저 병원에 도착해 국환을 위로한 사람이었다. 그는 전국의 시설을 조사하자고 제안했고 수색팀을 직접 지휘했다. 국환은 동생이 자신의 고통을 함께 짊어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돌아보면 경문은 수색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통제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무채가 있는 보육원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해외 납치 가능성만 강조했다. 국환은 즉시 경문을 불렀다져 묻겠다고 했다. 무채는 그를 막았다. 지금 경문을 압박하면 주원의 목숨이 더 위험해질 수 있었다. 또한 녹음만으로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납치 당시의 거래 기록과 경문의 직접 지시를 연결해야 했다. 국화는 딸을 잃었던 날처럼 또다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무채는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잠시 올렸다.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아주 조금 줄어들었다. 한편 도진겸은 언론 보도를 보며 무채가 곧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측근을 통해 무채가 결혼 기간 내내 재산에 집착했다는 말을 흘렸다. 노혜련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진겸의 오만을 유용하게 이용했다. 진겸이 무채를 공격할수록 대중의 관심은 하온의 친자 검사에서 멀어졌다. 그 사이 혜련은 신탁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대천의 해외 법인 의결권을 하온의 이름으로 옮기려 했다. 그러나 하온은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자신이 무채에게 건넨 쪽지가 들켰을까 두려웠고 혜련이 밤마다 전화로 누군가와 말다툼하는 소리를 들었다. 혜련은 하온에게 기자 앞에서 진겸을 아버지라 부르고 무채가 자신을 괴롭혔다고 말하라고 시켰다. 아이가 거부하자 그녀는 모든 일이 망가지면 하온을 다시 보호시설로 보내겠다고 위협했다. 하온에게 집은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날 밤 혜련이 약혼식 준비로 집을 비운 사이 하온은 작은 가방 하나를 메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무채의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이혼 서류 봉투에서 본 거리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버스를 2번 잘못 탔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신발과 바지가 흠뻑 젖었다. 아이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 어른에게 진실을 말하면 자신을 버린다는 혜련의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됐기 때문이다. 무채가 임시 사무실을 나설 때
건물 현관 계단 아래 웅크린 하온을 발견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양손은 젖은 가방을 놓지 않으려 꽉 쥐고 있었다. 무채가 이름을 부르자 하온은 놀라 뒤로 물러났다. 그는 자신을 경찰에게 보내지 말아달라고 먼저 말했다. 무채는 질문하지 않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이의 어깨에 둘렀다. 따뜻한 음료와 마른 옷을 준비한 뒤 충분히 숨을 고를 때까지 기다렸다. 하온은 무채가 화를 내지 않자 오히려 더 불안해했다. 그는 자신이 거짓말을 많이 했으며 진겸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도 무채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것도 모두 혜련의 짓이었다고 털어놓았다. 혜련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데려가 피를 뽑았고 어느 날은 낯선 남자의 칫솔과 머리카락을 건네며 자신의 것과 함께 제출하게 했다. 하온은 왜 그러는지 몰랐지만 어머니가 웃지 않는 날이면 모든 것이 더 무서워졌다고 말했다. 이겸은 아이의 진술을 즉시 녹음해 증거로 남기자고 제안했다. 무채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하온은 안전을 확인하려고 말을 쏟아내는 것이지 법적 증언을 할 상태가 아니었다. 어른들이 다시 아이의 공포를 자신들의 목적에 사용한다면 혜련과 다를 것이 없었다. 무채는 아동보호 전문가와 변호사를 불러 절차를 맡기고 하온에게는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는 그 말을 쉽게 믿지 못해 여러 번 되물었다. 하온의 실종을 안으려는 경찰보다 먼저 진겸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무채가 아이를 납치했다고 주장하며 울었다. 진겸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자들에게 정보를 흘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채가 가짜 혈연 주장을 덮기 위해 후계자를 빼돌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찰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무채는 하온을 숨기지 않았다. 보호 전문가가 작성한 기록과 아이가 자발적으로 찾아온 경로를 모두 제출했다. 건물 주변 화면에도 젖은 채 혼자 걸어오는 하온의 모습이 남아있었다. 혜련은 경찰서에서 하온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아이는 무채 뒤로 숨었다. 그 짧은 행동이 모든 설명보다 강했다. 혜련의 얼굴에서는 한순간 모성의 가면이 사라졌다. 그녀는 하온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낮게 명령했다. 아이가 고개를 젓자 손을 뻗었지만 무채가 막아섰다. 아이가 안정될 때까지 접근을 제한해달라는 보호 전문가의 요청이 이미 제출돼 있었다. 혜련은 무채를 노려보며 남의 아이를 빼앗는다고 비난했다. 무채는 하온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아이는 누구의 후계자도 거래를 위한 증거도 아닙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혜련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무채가 하온의 진술을 곧바로 공개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무채는 아이를 언론 앞에 세우지 않았다. 그 선택은 혜련이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힘이었다. 혜련에게 보호는 언제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국화는 무채가 하온을 대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딸이 성님의 지분을 차지하려 한다는 의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일부 임원들의 말을 들어왔다. 하지만 무채는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아이를 자신의 승리를 위해 이용하지 않았다. 국화는 그제야 혈연 검사보다 더 분명한 확신을 얻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찾던 딸일 뿐 아니라 자신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권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다음날 설국화는 이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긴급 발표를 했다. 무채는 그의 옆에 서지 않았다. 국화는 홀로 단상에 올라 4차례의 독립검사를 통해 연무채가 자신의 친딸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딸에게 경영권을 즉시 상속하겠다는 말 대신 실종과 자료 유출에 대한 외부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자신이 가진 긴급 의결권 일부를 무채에게 위임한다고 선언했다. 발표 직후 성님의 주가는 크게 흔들렸고 이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경무는 형의 결정이 감정적이라며 반발했지만 국화는 공개석상에서 그에게 오래전 성림병원 보안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경무는 미소를 유지했으나 손에 든 안경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채는 화면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상대가 처음으로 당황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승리를 확신하지 않았다. 궁지에 몰린 사람은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무채가 임시 의결권을 넘겨받은 지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성림 내부 감사망에서 긴급 경보가 울렸다. 대청그룹이 성림의 핵심 부품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성님의 비공개 기술 자료가 사용됐다는 보고였다. 승인 문서에는 무채의 전자 서명이 찍혀 있었다. 더구나 계약 시각은 그녀가 국환과 혈연 검사를 진행하던 날로 기록돼 있었다. 외부에서 보면 무채가 친딸임을 확인하자마자 성님의 자산을 전 남편에게 넘긴 셈이었다. 이겸은 전자 서명이 위조됐다고 확신했지만 인증 기록은 무채의 개인 보안 장치에서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금융감독기관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이사회는 국환에게 의결권 위임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경무는 차분한 목소리로 무채가 처음부터 성님을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공식 계약과 전산 기록이 있었다. 무채가 결백을 주장하려면 자신이 보안장치를 관리하지 못했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했다. 진겸은 기자들 앞에서 계약이 정상적인 사업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무채가 성님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양쪽 기업의 협력을 제안해왔다고 주장했다. 해련은 그의 곁에서 슬픈 표정을 지으며 하운을 되찾기만 바란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었지만 당장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무채를 배신자이자 납치범으로 만들면 친자검사 조작과 신탁 이전 문제를 모두 덮을 수 있었다. 무채는 계약서의 전자기록을 한 줄씩 살폈다. 서명 방식은 완벽했지만 승인 과정의 시간 간격이 지나치게 일정했다. 실제 사용자가 판단하며 처리한 것이 아니라 미리 작성된 명령이 자동 실행된 흔적이었다. 누군가는 오래전부터 그녀의 인증 습관과 암호 체계를 수집해왔다. 대천에서 그녀를 감시했던 비공식 보호 대상 기록이 떠올랐다. 결혼 기간 동안 진겸의 집과 회사에서 사용한 장치들이 모두 복제의 통로였을 수 있었다. 국환은 의결권을 회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채는 스스로 모든 권한 행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경문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감사와 수사에 필요한 장치를 모두 제출하고 동시에 계약이 실행되기 전에 원본 명령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추적하기로 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 위조를 가능하게 한 내부 통로를 찾아야 오래된 공모까지 끊어낼 수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무채는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다. 창밖의 성림 본사는 수천 개의 불빛으로 빛났지만 그중 누구의 방에서 자신을 겨냥한 명령이 내려졌는지 알 수 없었다. 책상 위에는 국환이 넘긴 의결권 문서와 대천의 인수 계약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한쪽은 잃어버린 가족이 내민 신뢰였고 다른 한쪽은 그 신뢰를 파괴하기 위해 만든 함정이었다. 그녀는 두 문서 사이에 은빛 열쇠를 내려놓았다. 무채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에 증명하는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누가 아이들의 혈연을 바꾸고 가족의 이름을 거래하며 기업의 권력을 사유물로 사용해 왔는지 밝혀야 했다. 하오는 보호시설의 안전한 방에서 처음으로 강요받지 않은 잠을 자고 있었다. 주원은 여전히 사라진 상태였고 경문과 해련은 각자의 증거를 지우고 있을 것이다. 진겸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 오만이 다음 문을 열 열쇠가 될 터였다. 무채는 인수계약의 서명 생성 시간을 다시 확대했다. 기록은 새벽 2시 17분을 가리켰다. 바로 그 시각 그녀의 아파트에 침입자가 들어와 나무 상자를 찾고 있었다. 두 사건은 동시에 진행됐다. 침입은 출생 단서를 훔치기 위한 시도이면서 그녀의 보안 장치에서 인증값을 복제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무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상대는 완벽한 함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많은 일을 같은 순간에 실행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이겸에게 침입 현장에서 발견된 회색 섬유와 성림보안업체의 제복 자료를 대조하라고 지시했다. 은세에게는 대천의 계약 담당 서버가 새벽 2시에 어떤 외부 접속을 받았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국환에게는 경문을 의심한다는 기색을 감추고 평소처럼 대하라고 말했다. 이제 싸움은 공개된 언론이 아니라 닫힌 회의실과 보이지 않는 전산망에서 벌어질 것이다. 무채는 세 번째 문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조사 파일을 만들었다. 파일을 저장한 순간 대천에서 공식 통보가 도착했다. 인수계약의 최종 승인 회의가 사흘 뒤 열리며
성님 측 대표자로 연무체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불참하면 계약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위협도 덧붙어 있었다. 진겸은 그녀를 공개된 자리로 끌어내 굴복시키려 했다. 무체는 통보서를 끝까지 읽고 조용히 서명했다. 참석하겠다는 의미였다. 자신을 배신자로 만들기 위해 준비된 회의라면 바로 그곳이 거짓말의 주인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무대였다. 대천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은 사흘 동안 준비된 침묵으로 가득했다. 긴 타원형 탁자 위에는 성님 핵심 부품 회사의 인수 계약서와 전자서명 검증 보고서, 언론 대응 자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도진겸은 창가 쪽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무체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이번 회의가 전철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순간이 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손끝으로 만년필을 반복해 돌리는 습관은 그의 확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노혜련은 진겸의 오른쪽에 앉아 옅은 미소를 유지했다. 그녀는 하원이 보호기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보다 신탁 이전 절차가 늦어지는 것을 더 걱정하고 있었다. 진겸이 의심을 품기 전에 해외 법인 의결권과 일부 우선주를 하온 명의의 신탁으로 넘겨야 했다. 그 과정만 끝나면 진겸이 회사를 잃더라도 자신과 아이의 이름 아래 남는 자산은 지킬 수 있었다. 해련은 손가락으로 서류 모서리를 누르며 변호사의 도착 시간을 확인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무체가 공희겸과 함께 들어왔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성님 측 이사들은 그녀를 경계했고 대천 임원들은 몰락한 전 부사장을 바라보듯 냉소를 숨기지 않았다. 무체는 누구에게도 인사말을 길게 하지 않고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진겸은 그녀가 변명부터 시작하리라 예상했지만 무체는 오히려 계약 원본과 전산 기록 전체를 먼저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진겸은 이미 제출된 자료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무체는 계약 당사자가 원본 접근을 거부하면 그 자체가 절차상 하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성님의 사회이사 한 명이 그녀의 주장에 동의하자 진겸은 마지못해 전산 담당자를 불렀다. 대형 화면에 서명 생성 과정과 승인 기록이 떠올랐다. 무체는 빠르게 넘기지 말고 각 단계의 소요 시간을 초 단위로 표시하라고 요청했다. 숫자가 드러나자 회의실 분위기는 아주 조금 달라졌다. 모든 승인 단계는 정확히 12초 간격으로 실행돼 있었다. 파일 열기, 검토 완료, 서명 생성, 보안 인증, 최종 전송까지 사람이 읽고 판단했다면 불가능한 속도였다. 진겸은 자동화된 업무 환경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무체는 그렇다면 자동화 명령의 최초 생성 위치를 공개하라고 말했다. 전산 담당자의 얼굴이 굳었다. 기록상 명령은 성님 내부에서 시작됐지만 최초 코드 조각은 대천의 외부 협력 서버에서 작성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겸은 침입 사건의 감식 결과도 제출했다. 무체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회색 섬유는 성님이 아닌 대천의 특수 보안업체가 사용하는 작업복과 일치했다. 신발 기름 자국에서는 대천 본사 지하 설비 구역에서만 쓰이는 윤활 성분이 검출됐다. 진겸은 하청업체 직원이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체는 그 직원이 아파트에 들어간 같은 시각 대천 협력 서버에서 자신의 인증값이 생성됐다는 사실을 화면에 띄웠다. 회의실의 몇몇 임원이 서로 눈치를 보았다. 진겸은 목소리를 높여 자료가 조작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체는 그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원본을 수사기관과 외부감정회사에 동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 서버 기록을 삭제하면 삭제 시도 자체가 새로운 증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 순간 대천 전산 책임자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확인한 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대량 삭제 명령이 실행되고 있었다. 무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겸에게 준비한 대응 절차를 시작하라고 말했다. 이미 외부 감시 장치가 대천 서버와 연결돼 있었고 삭제 명령은 실행되는 동시에 복제되고 있었다. 공격자는 기록을 없애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접근 위치와 장치 번호를 남겼다. 접속은 대천 본사안이 아니라 성림그룹 별관의 임원 전용망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경문의 비서실이 사용하는 구간이었다.
성림 측 이사들의 표정이 한꺼번에 굳었다. 같은 시각 설경무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대천 서버의 삭제가 성공했다는 보고를 기다렸지만 연결이 갑자기 차단됐다. 비서가 외부 감시망에 걸린 것 같다고 말하자 경무는 처음으로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모든 사람보다 한 수 앞에 있다고 믿었다. 형은 가족에 약했고 진겸은 욕망에 약했으며 해려는 돈에 약했다. 그러나 무채는 그가 예상한 어떤 약점에도 쉽게 반응하지 않았다. 경무는 검은 반지의 남자에게 연락해 남은 증거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차원영이었다. 그는 공식 명단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20년 넘게 경문의 명령을 수행해온 비공식 해결사였다. 원령은 이미 사라진 간호사 한미려와 운전기사 백주원을 다른 장소에 감금하고 있었다. 경무는 두 사람을 옮기고 오래된 항만 창고의 자료를 모두 태우라고 명령했다. 마지막으로 하운의 위치도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마흔새는 대천 전산실 한쪽에서 무채가 남긴 지시를 실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계약 담당 서버에 숨겨진 접속 기록을 복사했고 같은 시간대에 노혜련의 개인 보좌 계정이 병원 검사 자료에 접근한 사실을 발견했다. 더 놀라운 것은 진겸의 전자인증 장치가 친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후계자 신탁 서류에 사용됐다는 점이었다. 해련은 진겸의 동의를 받은 뒤 움직인 것이 아니라 동의를 받을 것을 전제로 미리 모든 절차를 설계했다. 은세는 자료를 외부 저장 장치로 옮기려는 순간 전산실 문이 잠기는 소리를 들었다. 보안 직원 2명이 들어와 그녀에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명령했다. 은세는 손이 떨렸지만 무채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두려운 것은 죄가 아니지만 침묵으로 남의 파멸을 돕는 순간 책임이 생긴다. 그녀는 저장 장치를 숨기지 않았다. 대신 이미 자료가 외부 법률 서버로 전송됐다고 말했다. 직원들이 당황한 사이 비상통로 경보를 눌렀다. 대천 본사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다. 회의실의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진겸은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다. 무채는 은세의 신호임을 알아차렸다. 잠시 뒤 이겸의 휴대전화로 파일이 도착했다. 그는 화면에 해련의 접속 기록과 신탁 서류 생성 시간을 띄웠다. 진겸은 처음에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해련이 자신보다 먼저 서류를 준비했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인증장치가 몰래 사용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해련은 보좌진이 편의를 위해 처리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진겸은 그녀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떤 권리를 옮겼느냐고 물었다. 해련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답했다. 그러나 무채는 신탁약관의 핵심 조항을 읽어주었다. 진겸이 형사 기소되거나 경영권을 잃을 경우 신탁의 실질 관리 권한은 해련이 지정한 해외 법인으로 이전되도록 설계돼 있었다. 하우는 이름만 수익자였고 실제 통제권은 해련에게 돌아가는 구조였다. 진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해련이 자신을 사랑했고 하운을 위해 헌신한다고 믿었다. 자신이 무채를 버리고 선택한 여자가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했다는 가능성은 그의 자존심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해련은 진겸의 팔을 잡으며 무채가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진겸은 손을 뿌리쳤다. 그는 친자 검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해련은 대답하지 않고 눈을 피했다. 무채는 바로 그 침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확보한 3차례의 시료 기록과 하운의 보호 진술을 공개했다. 아이의 상세 진술은 가리고 반복 체열과 시료 교체가 있었다는 사실만 제시했다. 이어서 한미려가 남긴 보관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검사 결과는 처음 2번 모두 친자관계 불일치였고 3번째 검사에서만 일치로 바뀌어 있었다. 3번째 시료에는 진겸과 가까운 남성 친족의 유전 정보가 섞여 있었다. 진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하운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냐고 해련에게 다시 물었다. 해련은 울음을 터뜨리며 처음에는 자신도 진겸의 아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채는 검사 당시 해련이 병원 원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결과가 맞지 않으면 준비한 시료로 다시 진행하라는 지시가 명확히 남아있었다. 해련의 눈물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그녀는 차츰 표정을 지우고 무채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해련은 결국 하운의 친부가 진겸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몇 년 전 사고로 사망한 남자였고 그는 진겸과 먼 친족 관계에 있었다. 해련은 그 혈연적 유사성을 이용하면 검사 결과를 조작하기 쉽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진겸이 아이를 원했고 대천이 안정된 후계자를 필요로 했으며 자신은 살아남기 위해 기회를 잡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진겸은 그 말을 듣고도 자신의 잘못보다 속았다는 사실에만 분노했다. 무채는 진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그가 검사 조작을 처음부터 알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대신 불일치 가능성을 보고받은 뒤에도 결과를 다시 확인하지 않고 비밀 계정에서 추가 비용을 승인했다는 문서를 제시했다. 진겸은 해련이 임신 당시 기록을 정리하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고 변명했다. 무채는 그가 진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 원했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지는 책임을 없애지 못했다. 성님의 사회이사가 인수계약 무효와 독립수사를 요구했다. 대천 임원들도 더는 진겸의 편에 서지 않았다. 그들은 회사가 가짜 후계자와 조작된 전자서명을 위해 이용됐다는 사실보다 자신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을 가능성을 두려워했다. 진겸은 급히 해련에게 책임을 돌리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 순간 무채는 과거의 음성, 기록 하나를 재생했다. 진겸이 검사 과정의 문제를 보고받고도 발표를 강행하라고 지시하는 목소리였다. 진겸은 녹음이 불법이라고 소리쳤다. 이겸은 해당 통화가 회사의 공식 업무선에서 이루어졌고 보존 의무가 있는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진겸은 무채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무채는 처음으로 감정을 조금 드러냈다. 함정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실보다 후계자라는 이름을 선택했고 제 노동을 당신의 능력으로 포장했으며 아이의 삶을 회사의 장식으로 사용한 순간부터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해련은 회의실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출입문 앞에는 수사기관 직원들이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진겸의 신탁과 병원 기록 조작에 관한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겸은 그녀의 휴대전화가 몇 분 전 외부로 자료 삭제 신호를 보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신호는 항만 외곽의 오래된 창고로 향했다. 무채는 사진 뒷면에 적힌 항만 계약과 같은 장소일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곳에 주원과 미려가 있을 수 있었다. 바로 그때 아동보호기관에서 긴급 연락이 왔다. 하온이 머물던 시설의 경보장치가 해제됐고 아이가 사라졌다는 소식이었다. 감시 화면에는 시설 직원으로 위장한 남자가 하온을 데리고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의 오른손에는 검은 반지가 있었다. 원령은 주원과 미려를 처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련과 진겸의 범죄를 연결할 수 있는 아이까지 손에 넣어 협상도구로 사용하려 한 것이다. 해련은 자신은 납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녀의 삭제 신호와 원령의 위치가 같은 항만 구역을 가리키고 있었다. 무채는 경찰이 대규모로 진입하면 원령이 아이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수년간 흔적을 지우며 살아온 사람이고 궁지에 몰리면 증거보다 생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무채는 하온이 평소 남긴 습관과 말을 떠올렸다. 아이는 두려울 때 주변의 숫자와 표지판을 기억해 쪽지에 적는 버릇이 있었다. 시설 주변에서 발견된 작은 종이에는 파란 문, 3개의 굴뚝, 물냄새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하온은 끌려가면서도 자신이 본 것을 남겼다. 항만 창고 가운데 파란 출입문과 3개의 환기 굴뚝을 가진 곳은 오래된 냉동보관소 하나뿐이었다. 무채는 경찰에게 정면 진입을 늦추고 해안 경비선을 뒤쪽에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겸은 자신이 함께 가겠다고 했다. 국환도 현장으로 향하려 했지만 무채는 지휘 차량에 남아달라고 부탁했다. 항만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냉동 창고의 파란 문은 겉보기에는 잠겨 있었지만 측면 배수로에 최근 타이어가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다. 무채와 이겸은 오래된 설계도를 확인해 지하 냉각 통로로 들어갔다. 통로는 낮고 어두웠으며 금속 벽 사이로 바닷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멀리서 남자의 고함과 아이의 울음을 참는 숨소리가 들렸다. 원령은 하온을 참고 중앙에 묶어두고 자료 상자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었다. 주원과 미려도 한쪽 기둥에 묶인 채 살아있었다. 원령은 경문과 통화하며 해외로 빠져나갈 경로를 요구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었을 생각이 없으며 탈출을 보장하지 않으면 증거를 수사기관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경무는 차분한 목소리로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지만 이미 원령을 제거할 다른 사람들을 보내고 있었다. 무채는 두 사람의 불신이 가장 큰 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겸은 경찰에게 내부 위치를 전달하고 무채는 냉각장치의 전원 구조를 살폈다. 창고 전체를 끄면 비상등이 켜지고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지만 중앙 경보음이 크게 울릴 수 있었다. 원령이 놀라 하온을 붙잡을 위험이 있었다. 무채는 대신 일부 구역의 온도 센서만 과열 상태로 조작했다. 경고등이 창고 반대편에서 켜지자 원령의 부하 2명이 확인하러 이동했다. 감시 인원이 줄어든 순간 이겸이 주원과 미려 쪽으로 접근했다. 무채는 하온에게 보일 수 있는 위치까지 몸을 낮춰 이동했다. 아이는 그녀를 발견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무채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셋을 세었다. 하온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약속된 신호가 끝나는 순간 창고 바깥에서 경찰이 전기를 차단했다. 비상등이 붉게 깜박였고 원령이 반사적으로 출입문 쪽을 바라봤다. 하온은 의자를 옆으로 넘어뜨렸고 무채는 그 틈에 달려가 아이의 몸을 감쌌다. 원령은 권총을 꺼냈지만 이겸이 뒤에서 그의 팔을 쳤다. 총알은 천장을 향해 발사됐고 금속 파편이 쏟아졌다. 원령은 이겸을 밀쳐낸 뒤 무채와 하온을 향해 달려들었다. 무채는 아이를 기둥 뒤로 보내고 바닥에 놓인 냉동 화물줄을 당겼다. 천장 레일에 걸려있던 빈 운반 상자가 원령의 진로를 가로막았다. 그는 몸을 피했지만 균형을 잃었고 이겸이 그를 바닥에 눌러 무기를 빼앗았다. 밖에서는 원령을 제거하러 온 경문의 사람들이 경찰과 마주쳤다. 짧은 몸싸움 끝에 모두 제압됐지만 그중 한 명이 창고 안으로 던진 발화장치가 오래된 종이 상자에 불을 붙였다. 불길은 순식간에 과거 기록이 쌓인 선반으로 번졌다. 주원은 자신이 묶여있던 기둥 뒤에 항만 계약 원본이 있다고 외쳤다. 미련은 친자검사 조작 기록이 금속 상자 안에 있다고 말했다. 무채는 증거와 사람 사이에서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하온을 이겸에게 맡기고 주원과 미려의 결박부터 풀었다. 원본 자료가 타더라도 살아있는 증인은 다시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설국환이 지휘 차량에서 무채의 위치를 확인하고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딸을 기다리라는 지시를 어기고 직접 현장에 온 것이었다. 국환은 금속 상자를 들고 나오던 순간 천장에서 떨어진 불붙은 목재를 발견했다. 그는 무채를 밀어내고 자신의 어깨로 충격을 받았다. 무채는 바닥에 쓰러졌다가 곧 일어나 국환을 붙잡았다. 그의 어깨와 등에 화상과 타박상이 생겼지만 의식은 있었다. 국환은 금속 상자를 놓지 않은 채 딸이 다치지 않았는지만 물었다. 무채는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국환의 얼굴에서 오랜 세월 굳어있던 무엇인가가 무너졌다. 구조대가 두 사람을 밖으로 옮겼고 경찰은 남은 불길을 진압하며 자료 일부를 확보했다. 원령은 체포 직전 경문과의 통화 기록이 담긴 휴대전화를 내놓았다. 그는 자신만 희생양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 주원과 미려도 보호 아래 공식 진술을 시작했다. 항만 창고에서는 27년 전 무채의 이동명령서, 성림보안 해제 기록, 대천과 경문 측 유령 법인 사이의 거래 장부가 발견됐다. 오래된 납치와 현재의 친자 조작이 동일한 자금망과 임무를 통해 이어졌다는 사실이 마침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됐다. 설경무는 출국을 시도하다 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는 모든 지시가 도태식과 원령의 독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휴대전화와 장부에는 그의 승인 번호와 음성 기록이 남아있었다. 성림이사회는 즉시 경문의 직무를 정지하고 외부 특별감사를 받아들였다. 대천 역시 진겸의 경영권을 제안했다. 진겸은 회의실에 홀로 남아 자신이 불과 몇 시간 만에 후계자와 약혼녀, 회사의 신뢰를 모두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해련은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병원 이송을 요구하며 혼란을 만들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위조 신분증과 현금을 이용해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노렸다. 조사 건물의 비상 통로에서 공범이 기다리고 있었고 해련은 자료 저장 장치 하나를 챙겨 달아놨다. 그 장치에는 경문과 대천,
해외 유령 회사의 최종 거래 내역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협상 수단이라고 믿었다. 국화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당분간 회복이 필요했다. 무채는 수술실 앞에 앉아 자신의 손에 묻은 검은 재를 바라보았다. 잃어버린 아버지를 되찾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잃을 뻔했다는 공포가 뒤늦게 밀려왔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 혜련이 사라졌고 저장 장치가 외부로 넘어가면 수많은 피해자와 회사 직원들이 다시 위험해질 수 있었다. 진겸은 병원 복도까지 찾아왔다. 그는 지친 얼굴로 무채 앞에 서서 대천을 살려달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그녀가 위기마다 회사를 구했으니 이번에도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혜련에게 속았고 경문에게 이용당했으며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무채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타인의 음모 뒤에 숨기고 있었다. 진겸은 무채가 성님의 후계자가 됐으니 두 기업을 합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까지 꺼냈다. 무채는 그제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진겸에게 자신이 회사를 구했던 이유는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직원들과 피해자들이 그의 무능 때문에 무너지게 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그 책임까지 대신 질 생각이 없었다. 수술실 위에 붉은 불이 꺼지고 의사가 국환의 상태가 안정됐다고 알렸다. 무채는 짧게 숨을 내쉰 뒤 진겸을 지나쳤다. 복도 끝에서 이겸이 혜련의 도주 경로와 저장 장치의 접속 신호를 가져왔다. 신호는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서울 외곽에 폐쇄된 거래소 건물에서 멈춰 있었다. 혜련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료를 판례하고 있었다. 무채는 마지막 문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파일을 열었다. 그녀는 진겸에게 돌아보지 않았다. 경문은 체포됐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혜련은 자신과 하운 수많은 사람의 삶을 가격표로 바꾸려 했고 진겸은 아직도 용서를 복귀의 기회로 착각하고 있었다. 무채는 이제 누구를 무너뜨릴지보다 무엇을 남길지를 결정해야 했다. 진실을 밝힌 뒤에도 같은 권력 구조가 남는다면 모든 희생은 반복될 것이다. 마지막 싸움은 범인을 잡는 일만이 아니라 누구도 다시 아이와 가족을 거래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설국환이 수술실에서 나온 뒤에도 연무채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아직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무채는 침대 곁에 앉아 붕대로 감긴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았다. 평생 찾지 못했던 손이었다. 그러나 되찾았다는 안도보다 자신 때문에 다시 다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다. 국화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손가락을 움직여 무채의 손등을 눌렀다. 마치 자신이 여기 있으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신호 같았다. 병실 밖에서는 공이겸이 노혜련의 이동 경로를 정리하고 있었다. 혜련이 탄 차량은 병원 인근에서 번호판을 바꾼 뒤 서울 외곽으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소는 10여 년 전 폐쇄된 증권거래소 교육관이었다. 건물은 공식적으로 비어 있었지만 최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늘었다. 이겸은 혜련이 저장 장치를 해외 기업에 넘기려 한다고 판단했다. 거래 상대는 성님의 기술과 대천의 비밀 장부를 동시에 원하는 세력일 가능성이 높았다. 무채는 혜련이 단순히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혜련은 언제나 자신의 가치를 상대가 원하는 정보로 만들었다. 지금 그녀가 가진 저장 장치는 범죄 증거이면서 두 기업을 협박할 수 있는 마지막 자산이었다. 경찰이 건물을 포위하면 혜련은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파괴할 수 있었다. 더 위험한 점은 장치 안에 하운의 의료 기록과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까지 들어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이 유출되면 아이는 평생 거짓 후계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겸은 직접 협상하겠다고 했지만 무채는 자신이 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혜련이 가장 미워하면서도 가장 인정하고 싶은 사람은 무채였다. 그녀는 자신이 빼앗았다고 믿었던 남편과 자리, 후계자의 이름이 모두 무채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마지막 거래에서도 무채의 굴복을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컸다. 무채는 경찰에 외부 통신망을 차단하되 건물 안의 전력은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혜련이
함정임을 눈치채지 않도록 평소와 같은 신호를 보여줘야 했다. 폐쇄된 교육관은 비에 젖은 콘크리트 냄새로 가득했다. 입구의 유리문은 깨져 있었고 오래된 안내판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무채는 혼자 안으로 들어갔다. 이겸과 경찰은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대기했다. 중앙 강의실에는 임시 조명과 컴퓨터 장비가 설치돼 있었다. 해련은 창가에 서서 저장 장치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의 옷은 도주 과정에서 찢어졌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해련은 무채가 혼자 온 것을 확인하고 웃었다. 결국 당신도 아버지의 회사와 자신의 이름을 지키려고 거래하러 왔다고 말했다. 무채는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 해련은 해외 계좌와 출국 보장, 그리고 하온에 대한 법적 권리를 요구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의 어머니이므로 누구도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채는 해련의 목소리에서 하온을 걱정하는 감정을 찾지 못했다. 아이는 여전히 그녀에게 방패이자 자산이었다. 무채는 하온이 안전하며 더는 누구의 명령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해련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아이가 자신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먹을 것과 학교와 이름을 모두 자신이 주었으니 아이의 삶은 자신에게 빚진 것이라고 했다. 무채는 그 말이 해련이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임을 깨달았다. 그녀에게 보호는 소유였고 도움은 복종을 받아내기 위한 계약이었다. 그래서 자신이 버림받지 않으려면 먼저 다른 사람의 선택권을 빼앗아야 했다. 해련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는 채권자들을 피해 도망쳤고 어머니는 부유한 친척들의 집을 돌며 고개를 숙였다. 해련은 낡은 신발과 도시락 냄새 때문에 학교에서 조롱받았다. 그때 그녀는 돈이 없으면 사람의 말도 진실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배웠다. 진겸을 만났을 때 사랑보다 문이 보였다. 그 문을 통과하면 다시는 누구도 자신을 낮춰보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온은 그 문을 잠그는 열쇠였다. 무채는 해련의 과거가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힐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해련은 비웃으며 무채는 결국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했다. 버림받은 고아인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권력자의 딸이 되었으니 자신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고 소리쳤다. 무채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녀 역시 한때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다. 하지만 버림받았다는 기억 때문에 누군가를 버릴 권리를 얻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해련은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성님과 대천의 비밀 계좌, 경문의 지시기록, 진겸의 승인 문서가 나타났다. 그녀는 한 번의 명령으로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무채는 공개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범죄 기록은 세상에 드러나야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이름과 하온의 의료 자료는 보호되어야 했다. 그녀는 해련에게 자료를 넘기면 자신의 출국 요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석방을 약속하지는 않았고 정당한 절차를 보장하겠다고만 했다. 해련은 그런 모호한 약속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진겸이라면 자신을 살리기 위해 무슨 말이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채는 그래서 진겸이 지금 모든 것을 잃었다고 답했다. 거짓 약속은 당장의 공포를 늦출 수 있지만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 해련은 잠시 흔들렸지만 곧 컴퓨터의 전송 버튼 위에 손을 올렸다. 그때 화면 한쪽에서 외부 연결 오류가 나타났다. 경찰이 통신망을 차단한 사실을 깨달은 해련은 무채가 자신을 속였다며 격분했다. 해련은 책상 아래 숨겨둔 작은 발화장치를 꺼냈다. 저장장치를 태워버리겠다고 위협하며 무채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동자는 빠르게 움직였다. 무채는 해련이 정말 자료를 없애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협상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료가 사라지면 해련에게 남는 것도 없었다. 무채는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은 채 하온이 남긴 말을 전했다. 아이는 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다시 함께 사는 것은 무섭다고 했다. 그 말은 어떤 비난보다 해련을 깊이 찔렀다. 그녀는
하온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중얼거렸다. 무채는 아이가 배신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해련은 발화장치를 쥔손을 내리지 못했다. 자신이 평생 두려워한 것은 가난보다 버림받는 일이었다. 그래서 하온을 협박하고 진겸을 속이며 누구도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붙잡기 위해 사용한 모든 방법이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선명해졌다. 강의실 뒤편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다. 해련이 자료를 팔기로 한 중개인이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것이다. 그는 통신이 끊긴 것을 알아차리고 부하 2명과 함께 안으로 들어왔다. 해련은 당황해 저장장치를 품에 숨겼다. 중개인은 이미 돈을 지급했으니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해련이 거래를 취소하려 하자 남자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무채는 책상 옆 비상 경보기를 눌렀다. 붉은 조명이 켜지고 대기 중이던 경찰이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중개인의 부하 한 명이 출구를 막으려 했지만 이겸이 먼저 들어와 그를 제압했다. 다른 남자는 컴퓨터를 부수려 의자를 들었으나 경찰의 경고를 듣고 멈췄다. 해련은 혼란 속에서 발화장치를 떨어뜨렸다. 작은 불꽃이 낡은 카펫에 옮겨 붙었지만 무채가 벽에 소화기를 꺼내 즉시 진압했다. 저장장치는 바닥으로 굴러갔다. 해련과 무채가 동시에 손을 뻗었으나 해련은 끝내 그것을 잡지 못했다. 경찰이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해련은 끌려가기 전 무채에게 왜 자신을 끝까지 살려두느냐고 물었다. 증거를 없애고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면 더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채는 정의는 상대를 제거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의 죄가 어디까지인지 밝히는 일이라고 답했다. 해련이 저지른 범죄는 법정에서 판단받아야 하고 그녀가 이용한 사람들 역시 각자의 책임을 져야 했다. 무채는 해련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증오를 자신의 판단자로 삼지도 않았다. 저장장치의 복구 작업은 밤새 이어졌다. 그 안에는 설경문이 도태식과 공모해 어린 무채를 빼돌린 대가로 항만 지분을 넘겨받은 기록이 있었다. 도명주가 남편 집안의 비밀을 알게 된 뒤 이를 이용해 경문에게 자금을 요구한 자료도 발견됐다. 명주는 무채의 출생을 알고 있었으며 그녀가 진겸과 결혼하도록 재단 장학 선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능력 있는 무채를 이용해 아들의 경영 성과를 키우면서도 성님의 딸이라는 사실은 영원히 숨길 계획이었다. 도명주는 조사실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녀는 죽은 시아버지 도태식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며 무채를 며느리로 받아준 것만으로도 은혜를 베풀었다고 주장했다. 수사관이 보육권 지원금 중단과 입양 방해 지시를 보여주자 그녀의 태도가 달라졌다. 명주는 무채가 성님으로 돌아가면 대천이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기록에는 두려움보다 탐욕이 선명했다. 그녀는 무채의 능력과 혈통을 동시에 통제해 두 기업의 이익을 얻으려 했다. 진겸은 어머니가 아내의 출생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만 속았다고 분노했지만 수사관은 그가 이혼 전에 무채의 지분을 빼앗으려 한 기록을 제시했다. 진겸은 친자 검사 조작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불일치 가능성을 알고도 발표를 강행했고 회사 자금을 사용했으며 무채를 거짓 영상으로 모욕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결국 입을 다물었다. 대천이사회는 진겸을 해임하고 외부 경영인을 선임했다. 회사는 성님 핵심 부품회사에 대한 인수계약을 무효화하고 전자서명 조작과 시장 교란으로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기로 했다. 진겸이 숨겨두었던 성과 보고서들이 공개되면서 지난 수년간 주요 전략 대부분이 무채의 분석과 계획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했던 구조조정 방안과 해외 투자 모델에는 무채가 작성한 원본 파일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무채는 자신의 공로를 되찾는 일보다 그 전략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했다. 진겸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축소했던 산업안전 예산을 복구하고 부당 해고된 직원들을 위한 재심 절차를 요구했다. 대천의 임시 경영진은 성님과의 협상을 위해 그녀에게 자문을 요청했지만 무채는 조건을 걸었다. 모든 회의 기록을 공개하고 직원 대표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가족 지분과 경영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하오는 전문 보호 가정에서 생활하며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의 친부 쪽 친척 가운데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이모가 발견됐지만 무채는 아이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우는 처음에는 누구와도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시 마음을 주었다가 버려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모는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재촉하지 않고 매주 같은 시간에 찾아와 함께 책을 읽었다. 그 반복은 하운에게 약속이 지켜질 수 있다는 감각을 조금씩 가르쳤다. 무채는 하운을 만날 때마다 사건이나 증언에 관해 묻지 않았다. 둘은 보육원 운동장에서 연을 만들거나 조용한 도서관에서 그림책을 읽었다. 어느 날 하운은 자신이 후계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지 물었다. 무채는 사람의 가치는 누구의 아들이거나 무엇을 물려받는지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운은 오래 생각한 뒤 자신은 나중에 고장난 시계를 고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멈춘 것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일이 좋다는 이유였다. 설국화는 수술 후 한 달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는 지팡이를 짚어야 했지만 정신은 이전보다 맑았다. 성림 이사회는 경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채를 공식 후계자로 선임하려 했다. 국환도 자신의 지분과 회장직을 딸에게 넘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채는 즉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혈연만으로 권한을 얻는다면 자신을 납치하고 하운을 이용한 사람들이 믿었던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능력과 책임을 검증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했다. 무채는 성림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회장과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가족 구성원이 임원으로 선임될 때 외부 검증을 받도록 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독립기구를 만들고 복지재단의 자금 흐름을 공개하며 미성년자의 지분을 경영권 거래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일부 임원들은 창업 가문의 권한을 약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국화는 딸에게 그 정도까지 자신을 묶을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 무채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선하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경문도 처음에는 회사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작은 조작을 시작했을 것이고 도태식도 거래를 위한 일시적인 선택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했을 것이다. 견제받지 않는 선의는 언젠가 특권이 되고 특권은 다른 사람의 삶을 비용으로 계산하기 시작한다. 국화는 딸의 말을 오래 들은 뒤 개혁안에 자신의 이름으로 먼저 서명했다. 그것은 회장으로서 마지막이자 아버지로서 첫 번째 결정이었다. 특별 주주총회에서 무채는 혈통이 아니라 공개평가와 이사회 투표를 거쳐 성림의 대표로 선임됐다. 그녀는 취임연설에서 잃어버린 딸의 귀환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기업이 한 사람의 가족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며 권력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때만 정당하다고 말했다. 과거 그녀를 사기꾼이라 비난했던 이사들 중 일부는 고개를 숙였다. 다른 이들은 여전히 경계했지만 무채는 존경을 강요하지 않았다. 결과로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겸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 그는 무채에게 마지막 면회를 요청했다. 두 사람은 교도소가 아닌 법원 대기실의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진겸은 수척해졌고 예전의 자신감은 사라져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사과할 말을 준비한 듯 했지만 첫 문장은 여전히 자신에 관한 것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무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혜련에게 속지 않았다면 두 사람의 결혼이 계속됐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무채는 혜련이 나타나기 전부터 결혼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고 답했다. 진겸은 그녀의 능력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용했고 침묵을 헌신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이 그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혜련은 그 틈을 이용했을 뿐이었다. 진겸은 자신이 무채를 사랑했다고 주장했다. 무채는 사랑은 상대가 사라질 때 비로소 가치를 깨닫는 소유물이 아니라고 말했다. 사랑했다면 그녀의 목소리와 노동과 선택을 자신의 것처럼 존중했어야 했다. 진겸은 형을 마치고 나오면 다시 시작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무채는 그가 새 삶을 시작할 권리는 있지만 그 삶에 자신이 포함될 의무는 없다고 답했다. 그녀는 그를 증오하지 않았다. 증오는 여전히 상대에게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서가 관계의 복원을 뜻하지도 않았다. 진겸은 처음으로 자신이 잃은 것이 회사나 지분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한 사람의 신뢰라는 사실을 이해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무채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법원은 진겸에게 회사 자금 유용과 증거 은폐, 시장 교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해련은 친자 검사 조작, 신분 위조, 재산 편취와 아동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무는 납치 공모와 불법 감금, 기업 범죄를 지시한 혐의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도명주 역시 강요와 사기, 범죄 수익 은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됐다. 누구도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없었다. 각자가 선택한 만큼의 결과가 돌아왔다. 한미래와 백주원은 증인 보호 절차 아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미련은 의료기관의 검사 조작을 막기 위한 감시제도 마련에 참여했고, 주원은 법정에서 자신의 친목 역시 범죄를 오래 살게 했다고 인정했다. 마은세는 대천의 독립감사 책임자로 임명됐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이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두려워했지만 무채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보다 두려워도 기록을 지키는 사람이 더 믿을만하다고 말했다. 은세는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1년 뒤 성림본사 앞정원에는 새로운 건물이 문을 열었다. 이름은 별문보호재단이었다. 기업 범죄나 가족 분쟁 속에서 이용당한 아이들과 내부 고발자들을 지원하는 곳이었다. 재단은 회장 개인의 선의가 아니라 독립기금과 외부 감사로 운영됐다. 하오는 개관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작은 나무시계 하나를 무채에게 보냈다. 멈춰있던 시계를 직접 고쳤다는 편지와 함께였다. 시계 초침은 서툴지만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설국화는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작은 저택의 서구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무채에게 어린 시절 사진과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하나씩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잃어버린 세월을 한꺼번에 메우려 하지 않았다. 국화는 딸이 좋아했던 음식이나 첫걸음을 물을 수 없는 자신을 자책했지만 무채는 기억이 없는 곳을 억지로 채우지 말자고 했다. 대신 지금부터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가족은 과거의 증명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성님의 첫 정기주주 총회 날 무채는 회의실 가장 앞자리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은빛 열쇠와 자물쇠가 놓여 있었다. 한때 그것은 그녀가 권력자의 딸이라는 증거였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다. 자물쇠는 누군가 감춘 과거를 상징했고 열쇠는 그 과거를 열 용기를 의미했다. 무채는 두 물건을 서랍 안에 넣었다. 자신의 판단을 위해 더 이상 혈통의 증표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의가 시작되자 한 임원이 새로운 해외 사업의 수익 전망을 설명했다. 과거의 성님이라면 위험한 노동 조건과 환경 비용을 숨기고 높은 수익만 강조했을 계획이었다. 무채는 발표를 중단시키고 현지 직원의 안전 대책과 주민 피해 보상안을 먼저 요구했다. 일부는 지나치게 신중하다고 불평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기업이 감당하지 않은 비용은 언젠가 가장 약한 사람에게 전가된다. 그녀는 바로 그 방식으로 어린 시절을 빼앗긴 사람이었다. 창밖으로 늦은 봄 햇빛이 들어왔다. 무채는 잠시 하오니 보낸 시계 소리를 떠올렸다. 멈춘 것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 그것은 아이가 선택한 꿈이면서 무채가 걸어온 길과도 닮아 있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았지만 그 이름에 기대어 살아가지는 않았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도 회장의 잃어버린 딸도 그녀의 전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며 다른 사람의 선택권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설국화는 회의실 뒤편에서 딸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때 자신의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무채를 되찾은 뒤 알게 됐다. 진정한 후계자는 재산을 이어받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질서를 바꾸고 물려받은 권력의 한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었다. 국화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무채는 그의 시선을 느꼈지만 회의를 멈추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았고 그녀는 이제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무채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도시의 수많은 불빛이 저녁 안개 속에서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멀리 대천 본사도 보였지만 더는 상처의 장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곳은 그녀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배운 과거일 뿐이었다. 무채는
주머니에서 하온의 처음 쪽지를 꺼냈다. 종이는 오래되어 접힌 자국이 희미해졌지만 아이의 떨리는 글씨는 남아있었다. 그녀는 쪽지를 다시 접어 작은 보호 상자에 넣었다. 그것은 범죄의 증거가 아니라 한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진실을 선택한 순간의 기록이었다. 무채 역시 그날 호텔에서 쫓겨날 때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했다. 버림받은 순간이 끝이 아니라 출발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 수 있었다. 그녀를 내친 사람들은 혈통과 재산이 사람을 후계자로 만든다고 믿었다. 그러나 무채가 물려받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도 지분도 아니었다. 그녀가 선택한 유산은 책임이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도구로 삼지 않는 책임, 권력을 가진 자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책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욕을 견디지 않는 책임이었다. 무채는 저녁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아래층 회의실에서는 새로운 규정과 사업 계획을 검토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도시는 여전히 탐욕과 거짓말로 가득했지만 적어도 그녀가 서 있는 자리에서는 같은 방식이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었다. 무채는 옥상 문을 열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 끝에는 국환과 이겸, 은세가 다음 회의를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세 사람은 더 이상 그녀를 잃어버린 딸이나 상처 입은 전처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책임을 함께 짊어질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게 무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은빛 열쇠가 열어준 것은 재벌가의 문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자신의 삶이었다.